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선물 거래. 3개월 뒤 배추 100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농민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현재 배추 가격은 2,000원. 그런데 김치공장 전우치 사장이 찾아와 3개월 뒤에 나올 배추 100포기를 2,000원보다 200원 비싼 2,200원에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농민 홍길동 씨는 3개월 뒤 배추가 2,200원보다 비싸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100포기를 다 팔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우치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이때 기초자산은 배추고 미래 일정 시점과 선물 만기일은 3개월 뒤 현물 가격은 2,000원, 선물 가격은 2,200원이 되는 것이죠. 선물 매수인은 김치공장 전우치 사장, 선물 매도인은 배추 농사를 짓는 홍길동 씨고요. 그럼 굳이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해지란 시장 가격의 변화 때문에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미래 일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사려는 사람은 선물을 매수함으로써 시장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선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선물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기 때문인데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란 뜻으로 금융계에선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레버리지 효과는 빚을 지렛대로 이용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현상입니다. 선물 거래는 현재 자본이 없더라도 미리 가상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말은 투기성이 크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요즘처럼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 사이의 상호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선물 시장의 부실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 장점을 살리고 위험을 줄이려면 선물 거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말고 알맞은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관리 감독은 자유시장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어렵게만 느껴지던 선물 거래,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예, 선물 거래 얘기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돈을 빌리는 건데 이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는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되면은 과도한 빚더미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하실 때도 언제나 투자를 하실 때 투기와 투자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김윤경의 생생경제. 국민농협, 롯데, 세계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파장이 더욱 거세지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과 전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이게 네. 이 종합대책을 만드신 분들, 이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근본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외부 파견 직원이 그 카드사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탈취한 그런 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근본에 유출된 정보는 전량이 회수돼서 부정 사용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유출 건수가 1억 건에 이르고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증폭된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그 불안감을 완전히 이제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대책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뿐만 아니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또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이번에 대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사실 USB를 통해서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전형적인 아날로그 사건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정보보호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기술 전문가들도 좀 참여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안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안 전문가, 정보보호 전문가들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저희들이 대책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월 17일에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TF에서 이제 그 관계부처뿐만 아니고 이 전문가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번 사고 때 정보가 유출됐던 것이 전량 회수됐다. 그리고 그래서 부정사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근거를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에 그 검찰에서 이 불법 수집자 와 그 최초 유포한 사람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유통은 더 이상 없었다고 수차례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고, 또 카드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그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사례나 민원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감원에서도 자료 분석 결과 이번에 그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그 CVC라고 하는데 그 본인 인증 코드 같은 중요한 정보는 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 전량 검찰이 검거하면서 유출됐던 자료가 다 회수됐기 때문에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에 가져갔던 그 정보는 회수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 만약에 그 전에 복사를 했든지 다른 그런 것들은 없다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 검찰에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찰 수사 결과니까 그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회수가 됐고 그런 정황이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새 나갔던 그 정보의 그것들이 회수가 됐고, 그다음에 부정 사용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해야지 되는 게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런데 이제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이 없다고, 앞으로도 없는 거죠. 예.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책 내용을 크게 보면은 이번 사고에 대한 방안이 있고요. 또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중요한 것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이번 사고 관련한 그 안정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출된 정보가 전량 회수돼서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이번 사고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카드 사용 관련 안심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종전과 같이 카드사에서 전액 보상할 것입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카드사가 무료로 결제 내역 확인 그 문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번에 또 그 용역업체 직원이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고 이 KCB라는 회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KCB에서는 전 국민에 대해서 1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카드 발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점포가 혼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등에 따른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업 시간을 좀 대폭 연장해서 야간 시간까지 영업을 하도록 하고 점포도 좀 확대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직원도 많이 늘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관련자도 더 엄격하게 이제 제재를 할 것이고요. 향후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크게 한 5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금융회사는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엄격히 제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수요를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를 제거해서 이 유출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좀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회사 정보 관리도 강화를 하고 CEO, 이 사장 등의 그 책임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 시에 제재를 대폭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정보 유출을 좀 재발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정말 불필요한 고객 정보까지 금융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우리가 회원에 가입할 때 이런 것들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유출이 됐던 건데 연소득 신용등급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19가지가 정보가 유출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필요 최소한 정보만 보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그 정보라는 것이 몇 가지 어떤 것들이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이제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융회사가 제휴 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등을 위해서 개인 정보를 다양하게 이제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이게 신용도 파악 등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 정보까지 과도하게 이제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여 개 항목, 또 많은 경우에는 한 50개 항목까지도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융회사의 정보 보유 실태를 전면 좀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 보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금융회사별로 정보 보유 현황에 대해서 좀 자체 점검도 하고 타당성 평가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금융회사별 그 자체 점검 작업의 이행 실태도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어떤 정보가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 용역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계열사, 제휴사 간의 이 고객 정보를 공유를 할 때 포괄적 동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이번 대책에 들어있어요. 포괄적 동의라는 게 그냥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제공받을 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정보 제공 동의서를 쓸 때 이 정보 제공 대상 회사 개별 리스트가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수적인 정보 외에도 사실상 정보 제공 양식상의 그 동의를 강요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방식, 범위 등을 좀 점검을 해서 이런 포괄적인 동의는 원칙적으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정보 제공 대상 회사를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과징금도 더 많이 물리겠다라고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은 좀 많이 불만이 있어요. 국민카드 사장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하겠다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또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것도 상당히 또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카드사들하고 뭐 또 소송 얘기도 있고 하던데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좀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사전에 좀 많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의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인석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번 발표 내용 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먼저 그 종합대책 내용을 보면은 원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하는 것을 제한하고 관리를 잘못하는 기업이나 이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이제 기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금융회사는 물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스템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혹시 교수님은 이번 대책에서 유출됐던 정보가 전량 회수돼서 부정사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말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됐다면은. 예. 2차 유통이 안 됐다면은 뭐 네. 2차 사고로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도 뭐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크게 네. 뭐 확산됐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봐서는 네. 이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벌써 기획 변호사들이 뜬다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 네, 모아서 그렇죠. 예, 이 소송에 나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비용이 될 텐데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고객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런 것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유사한 사례가 몇 번 있었죠. 네. 그 판결이나 그 판례로 봐서는 상당히 그 피해 보상을 받기가 예.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다만 이번 유출된 카드 정보가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개인정보보다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네. 법률적인 문제와 그런 정신적인 문제, 예. 피해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진통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아마도 좀 많은 그 문제와 비용을 좀 발생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이게 하나의 경고를 줬다는 점에서는 좀 짚고 넘어갔어야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2차 피해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단정적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청취자분들도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저도 예.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네. 이렇게 2차 유출된 정보가 네. 확실하게 해소가 됐다면은 예. 2차 피해가 없다는 거를 좀 빨리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예. 지금 같은 혼란이 안 생기게 대응했으면 하는 게 좀 아쉽고요. 네. 실제로 저도 과거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대응을 해봤지만은 이렇게 정보가 해소된다면은 네. 2차 사고로 연결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금융감독당국에서도 2차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소비자가 사실 이걸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이걸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어떤 그런 문구도 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카드 같은 예. 경우는 피해 보상이 일반 계좌이체와 달리 카드에 의해서 발생된 사고는 카드사들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예.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 없이도 네. 자기가 이렇게 부정 사용됐다 하면은 네. 2차적으로 카드사들이 피해 보상을 해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좀 전형적으로 사람이 한 그런 문제였지만은요. 그렇죠. 이제 또 어떤 프로그램,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예. 개인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조심을 해야지 될까요? 개인들이 많이 이제 당한 케이스가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스미싱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알려졌기 때문에 더 좀 심각한 문제는 그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사용하는 공인증서나 보안카드를 네. 그 자신의 PC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거나 또는 외부 그 공도로 사용한 메일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메일함에 보관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서 유출돼서 사고로 연결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비밀번호, 그다음에 공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자기를 인증하는 그 매체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동 매체에다가 저장을 따로 해두시거나 뭐 이런 백업 작업을 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뭐 공인증서는 별도의 그 이동 매체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만 그 사용하고
또 보안카드 대신에 OTP를 OTP 쓰세요? 예.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 법이 지금 그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예. 또 신용정보보호법 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또 용어도 다르고 네. 또 여러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각각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좀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 주체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용어 정비나 개념을 통일해가지고 모든 법이 거의 같은 기준으로 네. 이게 좀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다 좀 이렇게 몰아서 할 수 있는,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태 좀 진정이 되는 걸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인석 교수였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네, 지금 금융정보보호,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정보가 전량 회수돼서 부정사용 가능성은 없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을 것이다라고만 하지 말고 정말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잠시 후 4부에서 세무 상담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계적인 부자, 지금은 자선 사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2035년이면은 전 세계에서 빈곤한 나라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20년 후면은 절대적으로 가난한 국가가 거의 없어진다는 건데 그때면 대부분의 나라가 1인당 평균 소득이 중국의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요. 무슨 근거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거는 생략한 채 외신에 나온 그 빌 게이츠의 말을 그대로 번역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한 말이 담긴 게이츠 재단의 연례 서한이랑 외신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중요한 문구가 생략된 채 우리 기사로 나오고 있더군요. 빌 게이츠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발전을 보기보다는 나쁜 소식들에 주목하고 있는 건 위험하다. 절대 빈곤과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절한 투자, 그리고 정치와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적절한 투자, 그리고 적절한 정치와 정책의 변화,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북한 같은 일부 국가들의 사정은 2035년이 되어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정책과 행정을 맡으신 분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생각 요즘 많이 했는데요. 역시 빌 게이츠도 그런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한하며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네,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전세값은 여전히 내려올 줄 모르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점장님 계신 곳 굉장히 학구열 높은 곳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학군 때문에 특히나 또 전세 구하려는 분들 많아서 전세값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어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매매는 어떻게 되는지 또 전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요. 이 근처에 있는 10개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매물 중에서 급매로 나온 물건은 대부분 팔렸고요. 예. 이렇게 갑자기 또 팔리다 보니까 급매로 내놓으셨던 집주인들끼리 다시 거둬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회복 조짐을 보인다. 뭐 이런 뉴스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전세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전세로 나온 물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건가요? 예. 조금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설 연휴가 끝나면 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네.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마다 전세 물건 전혀 없다. 아우성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때문에 집을 옮길 수 없는 세입자분들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전세금을 올려주고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떤 사모님은 2년 전에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니까 한 20평형대 후반 정도 되겠군요. 2억 6천에 전세를 처음에 들어오셨는데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뭐 7천만 원 더 올려달라. 예. 그래서 그러면 3억 3천인데 돈도 없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1,000만 원 깎았다. 뭐 이런 주부님도 계셨습니다. 예, 뭐 6천만 원, 7천만 원 바로 마련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어떤 상품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제 가장 좋은 상품이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예. 제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금리 측면인데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연 3.3%입니다. 일반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다 4에서 많게는 6% 이자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3.3%이고 또 다자녀 가구 0.5%포인트 금리를 깎아드립니다. 네. 65세 이상 가족 또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라면 0.2%포인트 금리를 깎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일반 전세자금 대출과 금리를 비교해보면 1에서 2%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습니다. 예. 대신 이렇게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일단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하겠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니까 그 세대주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요. 대출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라면 부부 합산해서 5,500만 원 이하 소득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목동 지역을 제가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부부 합쳐서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값 높은 지역에서 전세 구하기는 이런 상품으로도 어렵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라면 5,500만 원 이하면 가능한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가 가능한가요? 이제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은 1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이제 개인의 소득 그리고 신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쓸 수가 있고요. 2년 후에 2년씩 3번을 추가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출 받고 나서 8년까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3.3% 금리가 그러면은 뭐 다자녀 가구, 뭐 부양 가족,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렸을 때의 금리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3.3에서 다자녀, 그러니까 19세 이하 자녀가 3명이다. 네. 그러면 0.5 깎아서 2.8%에 쓸 수가 거기서도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만약에 그러면은 이 소득이 부부 합산이 5천이나 5,500만 원을 넘게 되면은 어떤 상품을 그러면은 이용을 해야 될까요? 시중은행에 가시면 전세 보증 대출이 있고요. 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대출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4% 중반에서 5% 후반, 또 신용도에 따라서는 6% 초반까지 받고 있고요. 전세 가격의 80% 이내에서 최고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깡통 전세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실제로 새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월세 보증금을 날렸다, 뭐 이런 사례들이 가끔 뭐 주변에 있죠. 대부분 이제 전세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뭐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요즘 보면 주택 매매 가격의 적게는 60%, 많게는 서울 지역도 90%인 곳도 있습니다. 네. 이런 집에 그 전세 들어가서 사시다 보면 잘 살면 좋겠는데 만약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경매에 들어가면 이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해 경매주택 세입자 10명 중에서 8명이 무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또 뭐 바닥론 얘기가 나오면서 집을 사야지 되나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는데요. 전세금을 빼서 주택을 살까? 아닐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언을 주십니까? 저도 어제 돌아다니면서 느꼈고요. 또 저도 사는 동네, 이렇게 부동산, 제가 거주하는 동네 부동산에 이렇게 토요일 날 돌아다녀 보면 어쨌든 새해 들어와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 어쨌든 정부가 집값을 조금 뭐 살리겠다, 뭐 이런 의지가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고요. 정책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전세금을 따라가서 전세 생활만 하시는 것보다 또 주거 안정의 차원에서 내 집 마련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지 말라는 말씀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가격의 60% 정도 자금이 있다면 한 20-30% 정도 은행에 대출 끼고 내 집을 마련하셔도 요즘 워낙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많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곳에 내 집을 이 기회에 장만하십시오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세무 상담 있는 수요일입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을 해주십시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달 안에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라는 곳이 새로 생긴다고 하네요. 이게 예. 어떤 건가요, 이게? 이름이 어렵죠? 네. 실제로는 지금까지 그 납세자 권익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이게 법제화된 건 아니었고 국세청 내부적인 훈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냐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연장을 하거나 기간 연장을 하거나 조사 확대를 할 때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 라는 뜻에서 네. 이 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붙이는 그런 기구였어요. 근데 네. 이걸 이번에 이제 기본법에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합니다. 법제화하면서 이름도 납세자 보호위원회로 바꾸고 네. 이걸 그 6개 각 지방국세청하고 111개 세무서에다 신설을 해요. 네. 앞으로 이제 그럼 이름만 바뀐 거냐? 여태까지는 과세관청의 신청을 받아서 조사기간에 확대 연장만 했다면 지금부터는 납세자의 신청도 받아서 납세자가 이거 좀 부당한 세무조사 아니냐라고 하면 이게 중지할 수 있거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납세자의 편에서 일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심의가 진행이 돼서 부당한 세무조사다라고 한다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과세관청에서 이걸 따르지 않으면 고발도 할 수 있는 징계를 국세청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어집니다. 예. 뭐 어쨌든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이제 납세자들 권익이 좀 많이 강화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할 만한데 사실은 지난해 뭐 우리가 워낙 세수가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조사가 좀 심하다. 또 뭐 조사는 아니더라도 뭐 서명 요구라든지 사후 검증, 수정 신고 요구가 납세자들이 느끼는 이 피로도 굉장히 했었거든요. 이거 도입으로 좀 진짜 취지대로 잘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또 세금이지만 또 과도하게 또 그렇게 된다면은 또 납세자들도 상당히 좀 부당하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상담 들어온 내용 전해드릴게요. 1481님인데요. 작년 8월에 간이과세자로 가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임대료나 전기세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기세는 건물주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요금은 본인이 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이번 달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죠. 네. 25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간이가세자,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가세자인데 이분들이 세금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시죠.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챙기는 거 못 하시고 세금 계산 수도 잘 안 하시고 이분처럼 공제 안 받는데 뭐 굳이 내가 챙겨야 돼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간이가세자라고 할지라도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거나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받으시면 그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가 10%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해서 만약에 소매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거기에 또 10%입니다. 그러니까 1%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금액은 작지만 세금 부담을 줄어들 수 있으니까 꼭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전기료가 건물주 이름으로 나오나봐요. 근데 이럴 경우 원칙대로 한다면 건물주가 다시 세입자에게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되는데 건물주가 또 간이가세자일 수도 있고 뭐 다시 받기가 힘드시겠죠. 이럴 경우 사업자 등록증 가지시고 한전에 가시면 실제 명의자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그거 가지시면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 한국전력공사 통신사 사업자 등록 사본 제출하시면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공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예. 1912님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상품 매입이나 경비 지출을 사업용 카드가 아닌 대표 개인 카드나 직원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 좀 많이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흔하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장을 나갔는데 회사 카드를 못 가지고 나가면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내는 경우가 많죠. 자, 결제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실제로 사업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면 공제를 받아야죠. 네. 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 가세자로부터 이제 그 신용카드 매출 전폐 같은 걸 받게 되시면 그 불공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다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 카드가 아니어도 직원 카드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매출 전표는 5년 동안 보관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네. 매출 전표는. 예. 자, 만약에 이럴 경우 사업자 본인 또 가족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정도로 국한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 신용카드로 결제한 명세서를 거래 건별로 네. 기재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고서에 네. 매달 며칠 날 신용카드 얼마 썼고 금액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다라는 거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흔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사업을 하실 때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이트에 등록하실 수 있어요. 법인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사업용. 별도로 이 예.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 명세가 그대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고하실 때 일일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그렇겠네요. 편리하게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처음에 까다롭더라도 꼭 사업용 네. 신용카드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매출 전표를 5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전표를 안 갖고 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요청을 하거나 요즘 전산이 잘 돼 있으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하겠죠?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9123님 의료비와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 매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병원비와 교육비를 각각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를 받고 이 금액을 또 신용카드 공제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연말정산 관련해서 네.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많이 쓰니까요. 네네. 예.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료비는 우리가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이제 공제를 받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중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네. 거죠. 근데 교육비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모든 교육비가 중복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우리 학원비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네. 취약전 아동의 그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월 단위로 지급하는 그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 또 장애인 특수교육비 또 중고등학생 교복구 입비 같은 경우에는 네.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것 외의 항목은 중복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취약 후 아동의 사설 학원 그거는 이용비 안 돼. 원래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취약 전 아동일 경우에 예. 학원비, 네. 또 체육시설 수강료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장애인 거죠. 특수교육비, 예. 교복 그 정도가 예. 중복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정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나 소득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본공제 대상이란 얘기는 나이나 그 소득의 규모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뭐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양하고 있는 제가 네. 그러니까 근로자가 공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양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네. 넣어야지 될 거고요. 예, 오늘 상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피자 앤모어 피자헛. 네, 오늘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설마 이걸로 급한 불 다 껐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제가 잠깐 트윗을 보니까 이건 정보 유출이 됐던 걸 걷어들였다는 게 내신 숨을 다시 들이키는 거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추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안심시키고 싶다면은 이런 불안해하는 부분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